네, 안녕하세요. 네, 재승호입니다. 예, 예고해드린 대로 강진우 선생님 모시고,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원래 그 인터뷰를 했던 카페가 조용하기도 하고, 거기가 좀 역사적인 저희한테는 기념비적인 장소라서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카페를 섭외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제일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아무래도 독자분들께서 건강일 텐데 요즘 건강이 어떠시고? 저 한 3, 4에서부터 이제 건강 얘기는 안 하려고. 그 안 하시려고? 예. 너무 많이 안 좋다, 안 좋았었다 얘기를 하니까 예. 다른 사람 아픈 얘기 다 아픈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많이 했다. 예. 이제 그만하자. 근데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그럼 요즘 작업은 어떻게? 작업은 잘 못해요. 작업은 아직 못해. 하려고 딱 하는데 네네. 못해요. 지속적이지 않아. 머리가 맑은 것이 머리 맑은 거랑은 장애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리는 맑고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손 움직이고 네. 키보드 치고 이러는 것들에서 진이 빠지니까 맑았을 때 생각했던 거 있잖아. 야, 몸 아픈데 뭐 그렇게 쓰냐. 바로 그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한잠 자고. 그때 몸을 아끼자 이렇게 결심하셨으니까. 막 아끼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3, 40대나 몸 아끼는 거지. 네네. 50대 넘어가면은 충성. 몸이 쉬고자 하면 쉬게 해라. 네. 근데 끌고 가지는 못해요 옛날처럼. 40대랑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끌고 가면 후유증이 더 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럼 지금 정치 철학, 역사 철학 작업은 좀 내년 안에는 끝내요. 내년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위 에너지 소모했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 이제 책 두께랑 상관없이 한 권의 그렇죠. 책은 종주예요, 종주. 백두대간 종주할 때 보면은 요번 주말에는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다가 또 주말에 금요일서부터 이만큼 가고 그건 종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책 눈 밝은 사람들은 알아요. 읽으면 이 사람이 종주해서 가는구나. 아니면 띄엄띄엄 그러니까 논문들 썼다가 모은 책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중간에 그냥 그만두게 된다니까요. 중간에. 그런데 아무리 두꺼워도 그 저자가 한후로 갔다. 안 쉬고 일주일을 갔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리듬을 금방 타게 돼.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리듬이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마지막 힘을 내는구나.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딱 작업하면 이만큼 했다가 쉬어야 되는데 이때 독자들이 바로 알 수 있다. 바로 알아요. 눈 밝은 독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억지로 내면 논문 모음집이나 정보 나열집 이런 거밖에 안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그런 반지의 제왕처럼 서사시처럼 펼쳐져야 책이죠. 그렇게 필요하죠. 저 해겔만은 봐도 정신형상화, 순수이성 비판 두껍지만 딱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이 중간에 쉬었다 하더라도 한 호흡에 썼다. 정신현상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도 딱 있으니까 책 쓸 때 하나의 원칙이죠. 그럼 한 호흡으로 쭉 이제 쓰시기 위해서 좀 체력을 좀 비축하고 계신. 비축하는 거죠.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주일이 7일이라면 한 12시간 4일을 작업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돼요. 12시간씩 4일 정도 컴퓨터에 앉을 수 있어야 된다. 12시간. 그러면 12시간 정도 그 다음 날은 좀 쉬고 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쫙. 근데 예를 들면 쉬는 텀이 2주 나온다든가 1주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힘들고 그럼 힘들어요. 책이 완성도가 좀 떨어져. 왜 저도 그렇잖아요. 애기가 쑥 나와야 되잖아. 난산이잖아. 한 2, 3일 동안 산모 고생시켜. 그러면 산모도 힘들고 애기도 약해지지. 난산일 때. 한 번에 이제 힘줘서 한 하루 정도 안에 12시간 안에 아이가 탁 나오듯이 그런 느낌에서 힘을 이제 가장 힘들 때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체력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체력이랑 뭐 모든 게 마찬가지고 뭐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최악의 컨디션 때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체력. 네. 최악일 때. 최악일 때. 왜 그렇잖아요 연주자도. 감기 몸살 걸렸을 때 걔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그 연주 수준이 걔 퀄리티야.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뭐 피곤해서 감기 걸려가지고 피아노 바이올린 연습 그렇죠. 안 뭐 됐다고. 프로듀서 컨디션 안 좋다고. 컨디션 좋을 때 누가 못해. 대충 하면 다 하지. 약간 그 몸이 안 좋았을 때도 네. 피곤했을 때도 그 눈 밝은 독자를 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피곤함을 못 네. 느끼는 그런 정도의 그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인 그런 체력이 딱 유지가 되면 네. 그때 시작을 해야 되죠. 그때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체력을 유지하시려면 또 식사도 잘 하셔야 되는데 식사는 굳이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잘 잘 안 피곤하면 해요. 또 귀찮아서 안 해 드시게 되죠. 잘 안 해요. 네. 그냥 그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먹고 싶은 게 많다, 행복한 줄 아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이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기운이 없는 식이섬유를 것도 먹어야 된다. 귀찮잖아요. 되게. 아니야 귀찮은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귀찮다고 하면 힘들어서 배고파서 못 움직이니까 딱 이렇게 대충 이제 계산하는 거죠. 네. 단백질, 비타민, 채소 그게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 맛이 없어도 입에다 입에다 뭐야. 어떤 음식들 좋아하세요? 주로?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네. 그냥 영양 마음 좋아하세요? 같아서는 그냥 네. 뭐 그게 다 환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렇죠. 사람 몸이 식이섬유도 있어야 되고 응아도 넣어야 되고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는 환약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길게 보면 몸 밸런스가 네. 안 좋으니까 채소도 먹고 식이섬유도 먹고 응아 양도 좀 있어야 되고 환약 같은 거 제대로 발달하면 응아 같은 거 거의 안 나와도 될 거야. 네네. 좀 적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 장기가 다 안 좋아져. 네네네. 밸런스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옛날에는 뭐 아무거나 잘 먹고 네.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배도 꼬르륵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나이 때 드셨던 분 지금 음식 잘 드신 분은 그때 드시면 나중에 되면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고 먹는 건 힘들죠. 네. 많이. 근데 이번 인터뷰 좀 나오고 나서 좀 뭐 독자 리뷰나 아니면 주변 분들 반응을 좀 읽어보셨나요? 너무 인간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모르고 한두 분한테 들었죠.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인데 비판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애정도 느껴져서 따뜻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너무 날카로운데 그럼에도 애정이 따뜻하다.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들으면서 무슨 소리인가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는 그냥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읽을 때 왔다 갔다 하나 봐. 그건 제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너무 날카롭게 어떤 느껴지고 책을 봐도 뭐 그때 저는 뭐 어떻게 뭉툭한 날카로운 칼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그 상대방들이나 독자는 그렇게 느끼는 네.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실현당하는 뭐 상처를 당했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러면 네. 인생과 죽음이랑 삶에 대한 책이 더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의 버라이어티 때문에 네. 어떤 구절들은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구절들은 날카로운 뭐 잔혹할 정도로 너무 직설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평이 같이 있는데 근데 뭐 그게 뭐 그 두 가지가 뭐 저희가 인터뷰할 때 제가 떠들었지만 우리는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리 느끼시다. 뭐 그런 그래서 뭐 애정이 느껴졌다 뭐 이런 것들은 고맙죠. 왜냐하면 애정을 가지고서 했는데 애정이 느껴졌다니 그러면 인터뷰집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대체로 뭐 리뷰는 거의 다 그 애정은 느껴졌다라고 말씀들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또 같아요. 뭐 그게 느껴져야지 뭐 어떤 조언이든 뭐든 들을 때도 예, 좀뭐 음. 귀담아 듣지 아니면 뭐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충고하지 이러면 또 듣기 싫은 것처럼. 예, 예.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요즘 뭐 이렇게 보신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 양자역학에 관심 많으셔고 참 많이. 뭐도 계속 그렇죠. 네. 나중에 되면은 음, 그 우리 인터뷰집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분리되고 분할되고 네. 그 분할이 대부분 그 부르주아 사회나 억압 체제에서 분할이 된다고. 네. 이제 국가가 하나의 원형이죠. 뭐 내무부, 네. 무수부, 네. 국방부 뭐 이렇게 있듯이. 그리고 국가의 원형이 군대잖아요. 네. 국의 대장이 있고 음. 명령 체계 있고 분할돼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분할됐던 것들을 소통시킨다, 네. 수평적으로 연대시킨다 이런 음. 것들이 중요하니까. 음, 근데 재밌는 게 자연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네. 우리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정치 철학에서 양자역학이나 계대를 끌어당기고 있는가, 좀 그 소통시키고 있는가. 왜냐하면 알다시피 버클리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네. 칸트는 파스칼의 압력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그 당시 그 근대 역학이죠. 네, 네. 파스칼, 네. 뭐 뉴턴, 뭐 그때 음, 그런 것들이랑 소통이 되어 있다고. 네. 그리고 그 순수이성 비판에도 보면은 사실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건 뉴턴적 자연관에 대한 인식론이라고 봐도 되는데 20세기 초반에 양자역학이 딱 나오고 개들이 어떤 그 논리적인 거 완전한 체계를 우리가 정당화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근거를 잡기가 힘들다. 양자역학도 사실 그런 불확실성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걸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동시대의 학문 체계랑 지식 체계를 소통을 시켜서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출신이라서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독일에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이 서양의 지식인들도 영국이랑 그러니까 영미가 패권을 잡으니까 영국 네.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아니면 사실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음, 마리오 bunge라는 음. 철학자죠.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네. 조금 알려졌는데 네. 우리나라 번역된 책 하나도 없고. 네. 이 사람 보면 막스에 대한 책도 쓰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책도 아. 쓰고 뭐 굉장히 다채로워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출신이라서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제가 또 관심을 가진 호주 출신 철학자 네. 리차드 루틀리 이름을 바꿔서 리차드 실뱅이라고 해도 처음 들어봤을 네, 네, 거예요. 호주 출신이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세계적인 철학자로 기억이 날 텐데 네. 20세기 말에 죽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책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저 인식론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지만 어떤 꼭지에 보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네, 꼭 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전문 분야 이런 걸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를 이해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 지구가 터져버리면 정치고 뭐고 다 날아가잖아. 세계하든 뭐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큰 문맥, 인간이 가진 지식 체계 쪼개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로 검토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다. 우리가 핵에 대해서 사실 핵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그 작은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사실 그때부터 원자핵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핵이 나쁜 것 같아, 히로시마가 있어,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민감해야 돼, 휩쓸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포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동시대 자연관과 동시대 자연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거, 그거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고민하고 이게 맞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진리란 뭐 이런 것들이 헷갈려지잖아요. 네. 그럼 그걸 재종합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재종합을 하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물을 수 있는 거죠. 양자역학 시대의 정치는 뭔가, 그 양자역학이 가진 논리와 그 정치 체계가 정합될 수 네.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고 이 양자역학을 누군가가 숙고를 한다면 이 요소에서 기존의 정치적인 담론들이 얼마나 온도한가. 왜냐하면 양자역학 이전에 뉴턴적인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물체를 밀면 움직이고 그리고 관성이 있다. 그러고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모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 그림이 근대 부르주아 책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뉴턴 물리학이 붕괴가 돼서 우리는 F는 ma 배우잖아. 네. 네. 그거는요 공식이 1차 공식이야. 그걸 받아들여야지 뉴턴을 받아들이는 거야. F는 ma에서부터 다 유도되는 거예요. 그럼 양자역학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F는 ma라는 뉴턴의 힘의 공식을 포기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슈레딩거 방정식은 증명하는 게 증명 대상이 아니에요. 그 뿌리야.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다 쌓인다는 거야. 아, 그걸 기본으로 해서. 네. 그러면 F는 MA다 그런 거 질량이 있잖아요. 네. 개체들이 있고 네. 개인들이 모여서 투표도 하고 모이고 뭐 이렇게 그 아주 근대적 자연관이라고. 그게 근대적 정치관이랑 연결돼 있고 지금 네. 21세기도 통용이 돼. 근데 양자역학적이다라는 것들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뭐 멀티버스 다중세계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한다. 휴 네. 에버렛 같은 네. 사람. 그건 뭐냐면 딴 세계가 있어가 아니라 지금 지승호 선생님이 살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승호 선생님이 똑같이 살고 있는 다른 세계가 논리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양자역학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져. 그런 다중세계와 가능성의 세계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폐쇄된 세계.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를 한다. 법을 정한다. 그럼 정하잖아. 근데 이거 하나만 보자고. 내가 환경법을 정했고 교육법을 정할 때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아이들을 지배하는 법을 만들었잖아. 네네. 이 가능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도 투표에 참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앞으로 태어날 애들한테 이 교육법은 억압이에요. 네. 자기들이 투표하지 않았어. 그렇죠. 지금 우리가 투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전제하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고. 지금 투표를 하고 뭐를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해요. 뭐 재산법 결정하고 세금도 결정하고 이런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까지 다 고려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런 구조는 양자역학적 세계관과 병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다야. 다른 세계 없어. 여기가 다야. 근데 알잖아요.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은 태어난다. 네. 그러면 옛날 세계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잖아. 투표에서 뭐를 결정한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면 그건 의미가 있어. 네네. 투표라는 거. 근데 앞으로 태어날 사람한테 교육법 그리고 뭐 재산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거. 이 사람은 투표 안 했잖아. 네. 그러면 시간이 하나 있어서 1000년 지나봐. 그러면 1000년 정도 지나면 소수 5%가 투표한 법이 1000년을 지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 선거하는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까지 다 껴안아서 투표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그때부터는 양자역학적 논리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재밌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양자역학을 자연과학적으로 보다가 이렇게 딱 쉬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뭐 이게 여기면은 이것도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나 제도가 굉장히 협소하고 폭력적이다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왔다 갔다 피드백을 하겠죠. 그러면 대안도 만들겠지.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자극은 어디서 줬을까? 자연과학에서 줬다. 네. 기독교에서 신의 세계가 붕괴된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신이 붕괴된 거야. 네. 의외로 자연과학의 힘은 셉니다. 그게 세계의 모습인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입자가 있고 모이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무기물 있고 유기물 있고 되게 복잡한 게 생명체잖아. 하지만 물질이 붕괴돼 버리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사물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그 학문이 그걸 다루고 있는 논리가 달라졌다. 라고 그러면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거지. 그냥 철학과에서 가르친 건 철학사거든. 철학이라고 인증받은 것만 가르치잖아. 칸트 가르치고.
근데 까먹지 말아야 돼. 칸트 전집을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대학생이기 초기잖아요. 음. 케니스베르그의 칸트의 많은 글들 중에서는 그거 많아요. 음. 물리학에 대한 거, 압력에 대한 거 이런 거 음. 많아. 근데 어느 순간에 쪼개져 버린 거야. 난 철학자야. 정확하게는 철학사가야. 아니면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철학자라고 인정된 사람만 다룰 거야.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그건 뭐 구닥다리 파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네. 선생님이 뭐 책에서도 인터뷰에서도 분업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엄청 문제가 되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 작업은 뭐 예술, 과학, 철학, 뭐 사회를 다 아우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제 뭉뚱그려서 사유하는 방식인데 그게 좀 지금 사회에서는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 하면 굉장히 한쪽 부분에만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식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쪽의 전문가로 대접받는 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 그 인문학이나 인간의 삶은 종합적이어야 된다고. 종합가를 지향해야 돼요. 부품화를 아주 세밀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로켓이나 발사체에 사용하는 반도체 있잖아요. 네네. 그 굉장히 고품격이고 고전문적인 반도체겠죠. 그렇죠. 그 밥솥에 못 쓰잖아. 그건 거기 아니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부품이야 그냥. 네. 전문가가 왜 인정을 받냐면 그 사람들이 공부에 많아서 그래. 왜 그럴까?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종합자라고.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반도체 다루거나 컴퓨터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되지. 정치 모르잖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투표를 하니까 투표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정치에 대한 감각도 있었고 종합적 감각이 있어야 투표가 되는데 네. 주식 투자의 전문가다. 걔가 뭐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교육에 대해서 뭘 알아? 반도체만 만지고 있다. 걔가 뭘 알아? 걔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더 위험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 신문 칼럼도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전문가가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 음향 기술의 전문가다. 네. 음향 기술의 전문가야. 정치적 감각이 있을까? 역사에 대한 감각이 있을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을까? 억압 체제가 어떻게 변주되어 왔고 억압 체제가 자기를 옹호하려고 어떤 식으로 들어왔을까? 지금도 뭐 노동자들 엄청나게 죽고 산재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가 정치적 안목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 분할돼.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꿈들 정치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다고. 그렇죠. 최근에 어떤 정당이 아예 시험을 보더라고. 병신 새끼들 지랄을 하고 이게. 시험이라는 건 검열 제도예요. 네. 자기 정당이 원하는 애들을 뽑겠다라는 얘기고 시험을 거치는 순간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완전 검열 수단이 시험이거든. 매번. 그런데 그래 그 시험인 정치에 대한 감각을 부터 거기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얘기가 나올 거며 네. 전쟁에 대한 감수성이 나올 거며 시에 대한 이해가 나올 거며 못 배운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 어버버버 하는 거에서 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애정이 있는 거며 없잖아. 정치 전문가는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다 전문화를 시켰어요. 초창기 억압사회는 막스가 얘기했지만 정신노동하는 사람은 지배계급, 육체노동하면 이게 1차 분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은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지금은 산산이 이 분할을 더 심하게 해줬다고. 정치 전문가다.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되면 다 할 게 없죠. 머리 하는 거만 봐요. 헤어샵 하려면 시험 봐야 되잖아. 옛날에 아줌마들이 대충 해가지고 머리 했었어. 그거 머리 하는 게 뭔 전문 기술이 뭐 필요해?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고 시간을 투여한 만큼 다른 건 몰라. 그러니까 뭐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으면 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현재 체제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전문가들이 많으면 왜냐하면 그 전문 분야가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면 자기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전문가가 많아지면 분업이 되고 분업이 되면 그 체제가 무슨 체제든지 간에 억압 체제인지 간에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수화되는 거고. 네. 개별이 종합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저랑 비스무리하게 깊게 알 필요도 없어요. 양자역학이 최소한 근대 뉴턴과 어떻게 슈레딩거가 어떻게 다른가 이 정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문학도 알고 시도 어느 정도 네. 읽고 모든 시를 평론가처럼 할 필요는 없고 시를 읽을 수 있는 감수성이 있다. 그 정치에 대해서도 알고 역사에 대해서도 안다. 이런 사람들 속이기가 쉬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야 네. 사회가 토론도 활성화된다. 전문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일도 모르는데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는 걸 방치하고 그걸 몰라야지만 전문 지식을 더 잘 배울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고 다 그렇잖아. 이것저것에 대한 관심. 아니 평상시에 전문적이지 않죠. 시도 좀 알아야지. 시인을 만났을 때 얘기도 하잖아. 아 시인 만나면 오늘 물어봐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난 시는 몰라. 시는 시평론가가 보는 거야. 나는 엔지니어야. 네. 이러면은 시인과의 모임이 있어요. 라고 그러면 제가 나가겠냐고. 네. 안 나가죠. 그럼 저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다. 강신주 철학자고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정해진 이런 분야만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딱 이래서 어떤 양자역학 선생이 교수가 있는데 국내에 왔다. 선생님이 좀 모임에 참여해달라. 그럼 네. 저는 지금 관심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간다고 쪼로로. 제가 그 사람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야. 최소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준 전문가보다 낮은 수준의 이해도는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언어랑 문장을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학부 이상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렇잖아요. 시인 만나도 얘기하고 네. 과학자 만나도 얘기하고 정치하는 사람 만나도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서 철학자들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네.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네. 네. 저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곡해를 했네. 이거는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럼 전체적인 것들을 서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예전에는 이제 뭐 시 이런 거 얘기하다가 잘 모르고 하는 문학 작품 고전 못 읽었으면 마음속에 약간 부끄러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좀 고리타분하게 느낀다든가 그런 게 있고 젊은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이제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시리즈를 모르면 이제 좀 시대에 뒤처졌거나 아니면 교양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뭐 고리타분한 뭐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도 됐지 않습니까? 그럼 고리타분하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다면 그들의 무지함은 심각한 거예요. 넷플릭스 얘기를 해서 뭐 할 건데 그거를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넷플릭스를 본다고 그래도 네네. 1000년 지나도 모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볼 것인가 그걸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내리고 우리가 결정 내려야 될 힘들은 지금 여론은 이래. 지금 여론은 어떤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거냐가 문제인 거야. 그 사람을 투표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역사에 남긴 거라든가 그 많은 것들을 평가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그걸 견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지금 유행이야. 헛소리들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유행이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럼 막 죽여도 되나요? 전쟁 시절에 약탈은 가능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전쟁 시절이에요. 나중에도 가능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대학이라는 거 안에 딱 들어가면 유니버시티잖아. 네. 그런데 대학에 보면 모든 과들이 있잖아. 음악서부터.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경영학과를 갔다. 근데 대학에 다녔다는 건 뭐야? 자기가 일단은 전공을 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도 준 전공처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풍성해지는 거죠. 이 전공으로 밥을 안 먹고 살 수도 있어, 경영학으로. 아니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 취미생활로 연극하다가 연극 배우 된 사람도 많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자기가 결정했던 과라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결정한 거예요.
대학에 딱 들어보니까 내가 접해보지 않은 너무나 좋은 게 있고 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많아. 내가 그거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를 하게 되면 성공하기가 100% 쉽다고. 게으르지 않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그런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전공을 딱 선택을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수업을 들어도 어떤 식으로 듣냐면 학점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듣고 자기가 자격시험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이 안 주는 과목들을 교양 과목을 들어. 네. 그럼 멍청한 거죠. 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자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날려버린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아니 그래서 아니 멍청하잖아. 바흐 들을 줄을 모르는 길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 시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전혀 못 느끼고 죽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알게 됐으면 더 좋은 건데 다 해가지고 다 아는 척 하자라는 게 트라이얼 에러를 하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합대학을 유니버시티를 흔히 왜 가요? 지금 사람들 갈 필요 없어요. 그 전문적인 과만 우린 경영학만 가르쳐. 그럼 경영학 그런 데 가요. 그런 데 가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그 전문가로 가라고. 우리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 보면서 살라고요. 나는 그냥 그러라고 그래요. 시간이 그래서 지나면 알잖아.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한번 봅시다. 작품들의 좋은 작품들의 특징은 시간이 한 5년 지나서 다시 봐도 다시 감동이 와. 그렇죠. 흥행 영화들과 뭐 넷플릭스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마블이라든가 그거 보세요. 5번 이상, 10번 이상 반복해서 볼 수 있나? 순간적인 말초적인 것들이란 말이야. 전혀 우리 성장을 못 시키는.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젊은 분들도 알게 돼. 나중에 되면 안 보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처럼 또 얘기를 한다고. 요새 영화 개판이야. 흥행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막 그들이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당혹스러워. 야, 우리가 대세야. 우리가 MZ세대야. 앞으로 전에 500년, 앞으로 500년 사이에 MZ세대가 몇이나 되고 그들의 판단인 신자유주의적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바람이 분다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합리적 개인의 선택,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쾌, 불쾌를 선택하고 이익을 선택한다. 사랑을 못하는 주체들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 삶이 떨어진다. 계산을 하면 그럼 결혼 안 해. 통구만 하자. 애 안 낳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애를 낳고 났더니 너무나 좋아서 돈도 벌게 되고 이럴 가능성 그런 거 생각을 하지 않아. 그 모험에 뛰어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인풋 아웃풋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이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해서 아주 협소한 생각으로 평가를 해요. 서양에서는요 18세기 이후에 합리적 개인이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계산하는 거,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는 거. 제가 우리도 저 인터뷰 집에서 그랬잖아. 레시오날, RATION, 합리성. 그게 합리적 계산이다. 18세기 이후에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나한테 이득이냐 아니냐. 공동체 이득 생각 안 하잖아. 너 집 사가지고 내가 안 사는데 집 사가지고 대주면 나는 날로 사네? 합리적 계산이에요. 근데 이리 생각해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집들을 내가 4채 5채를 가지고 있으면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못 살게 된다. 그거 생각 안 해. 그걸 내가 왜 생각을 해? 이게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인간이라고. 네. 지금 넷플릭스를 왜 봐요? 필요가 없으니까. 왜 예술 영화를 안 봐? 필요하지 않잖아. 왜 내가 영화를 보면서 필요해야 돼? 배우는 과정은 근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네. 수영 하나 배우는 것들 봐봐. 다 날로 먹으려고 그래. 합리적 계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 시간 보내주고 싶어? 그래 넷플릭스. 네. 영화관 가기 싫지. 코로나 창궐하니까. 그래 넷플릭스. 그러니까 많이 또 봐야 되니까 쉬워지고. 너희들 이런 거 좋아해? 약간 섹시한 거, 정신없는 거? 그래 저거 집어넣어. 그걸 보더니 그거 좋아요? 빠졌어요. 빠지라고 그래요. 망가진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심각한 거지. 발달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주아 사회에서 내밀어 놓은 비정치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그거에 보수해가지고. 개인적 우리 실험도 투표할 때 하고. 다 어떻게 투표해요?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로 투표하자. 우리 공동체한테 이득인가라고 투표를 안 하면 민주주의는 끝난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다 그러면 아니 공동체한테 이득이잖아. 최근에 막 장애인 문제 생기자. 그 그렇죠, 장애인 문제. 내 아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원이야. 이 감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씨발 나한테 손해냐, 나 너한테 손해냐, 어떻게 손해냐. 투표를 선거했죠. 요번에 대선을 했었을 때 저 사람이 되면 주식이 올라갈까? 그게 무슨 선거하는 거예요? 무슨 선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내 가족들 그 너머를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사이인가 선거 끝났어요. 네. 최소한 7, 80년대 막 그 전두환 물러가고 그럴 때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 투표를 했지만 지금 한번 봐요. 저 각 개인이 이득이라고.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게 당연하대. 뭘 당연하냐고. 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를 썼을 때 저 내용도 그거랑 관련된다고. 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밌는 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나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들 투표에 더 참여한다. 저 적극적인 참여. 왜냐하면 그동안 절망이 있었기 네.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공동체는 변하지 않은 절망들이 많아. 지금은요, 우리는 모든 정치까지도 장사 게임이야. 장사치들이 하는 게임이 되버렸어. 근데 좀 전장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박경석 그 대표하고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하고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의 대표와 소수자 운동 대표가 TV 토론 1대1로 토론하는 게 최초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그래서 장애인 운동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알려졌다 뭐 이런 면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뭐 그건 이준석 대표의 뜻은 아니었겠지만 역설적으로 좋은 면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겼지만 또 혐오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지하철역 시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고 가더라. 그래가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의 이익을 생각을 한다고. 나의 이익에서 생각하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그 지하철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나의 이익을 침해해. 그렇죠. 그건 뭐 문명적인 뭐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요. 우리 사회가 썩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장애인이 너무 힘든데 네. 힘든 거 전혀 배려도 못 받고 그들이 내 가족이다,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도 하지 않는 사회에서 논쟁을 하면 뭐예요? 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저 정당 대표라는 것도 그러잖아. 그 젊어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거야. 왜 이익을 침해하냐 이거라고. 근데 그 사람 말이 먹힌단 말이야. 그 얘기를 정치 대표라든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표가 옛날에 안 했어. 못했어. 그런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시대가 된 거야. 아 버리겠다. 우리는 버리겠다. 그러면 이득을 가장 많이 주는 계층만 지지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 장애를 가졌던 그런 분들은 우리를 찌르는 거야. 그렇죠. 미안하게 뭔가 미안한 거야. 우리한테. 왜 저 사람들을 우리는 방치하는가. 이런 문제라고. 그 토론에 나갔던 것도 그래요. 거기도 합리성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아주 방송국도 신났죠. 토론이니까 시청률 오르고. 네. 다 똑같은 논리로 들어간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존재를 보여주면 돼. 나 이렇게 힘듭니다. 다리가 없어서 지하철 못 내려가고 힘듭니다. 당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장애인 아들이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보여주기 싫어서 방 안에 가둬놓습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가둬놓은 거야.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 사람 하나 있어요. 아프지만. 그래서 이거의 출발은 이런 거죠. 그분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거 이런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사는 공동체의 성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너 공동체의 성원인지 증명해봐.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줘서는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논의와 논쟁과 TV 프로가 나왔을 때 사실은 TV를 안 보는 사람이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접하잖아. 보면서 철학자 입장에서는 그냥 웃음이 나오죠. 뭐 이런 거죠. 그냥 평상시 혼자서 하면 욕도 하니까 씨발놈들 지랄들 않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저 사람들을 내 아이, 내 공동체 성원이라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요, 그분들을 장애인들 그쪽 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안 아픈 사람들끼리 야 우리가 우리 배부르고 우리 편하고 우리 걸어가는 대로 살고 있고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만들었잖아. 네네. 우리 편하라. 근데 그거 만들 때 그분들도 고려했을 수 있었잖아. 그럼 우리끼리 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문제죠. 불러가서 당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해봐. 또 심지어 논쟁 끝에는 우리 당신들도 힘드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그 집에 가 있어. 힘들게 하지 말고 민주시민이 되라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부끄러운 거죠. 마치 그거는 힘센 아버지가 꼬맹이 애랑 이사를 결정을 해야 돼.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꼬맹이는 이사 가고 싶지 않아. 친구가 많아서. 아버지는 이사 가고 싶어. 두 사람이 논쟁이 돼요? 안 되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어는 보겠지만 참전하겠지만 의사 결정에 전혀 이제 고려가 되지 않는. 안 나요. 전혀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런 것들이 문제죠. 옛날에는 최소한 자기의 삶에서는 다른데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속 좁고 이기적인 인간들은 그래도 마이크가 들어오거나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흔히 공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일단은 장애인을 보면 가족과도 같아 이런 얘기는 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하는 것들이 늘어나. 지금은 뭐 대놓고 뭐 혐오를 하는. 그러니까 재밌는 거요. 합리적 개인. 나의 이득을 계산한다. 누가 나의 이득을 침해하네? 우리 저 인터뷰할 때 우리 바닥에 있는 게 그거였잖아. 기브앤테이크에서 넘어가자. 그렇죠. 기브앤테이크. 넘어가자. 그리고 사랑이란 게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997년에 IMF 구제금융 있어 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의 주류가 있어요. MZ세대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신자유주의적인 패턴 그리고 인간관이나 윤리관이나 판단은 합리적 개인 사랑하는 개인이 아니야. 사랑하는 개인이면요 비합리적이야. 사랑하면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공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여러 많아. 합리적 개인은 내 이득을 생각해야 되고 사랑하는 개인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생각한다. 물론 한 극단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상위에 있는 게 높은 데 있어야 되는 건 사랑하는 개인이에요. 사랑하는 개인이 있고 그 밑에 그 합리적 개인, 이득을 계산하는 개인을 눌러야 돼. 아니 엄마도 고민하잖아. 내일도 직장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프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좀 자는 게 낫잖아. 근데 그걸 누르는 거잖아. 아이가 깼을 때 내가 자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혼자 아프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 갈등이 밤을 새면서 그 워킹맘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습이 예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하지. 나 내일 직장 가는데 잤어야지. 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잤더라도 아유 엄마가 너무 피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개인이 되는 걸 원치는 않아요. 저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왜 철저하게 사랑하는 개인으로 되면 그 사람은 예수고 부처니까. 그런데 싸우는 이해되시죠? 그런 합리성이 최고의 덕목이 아니다. 그것들은 상당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이다. 뭐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속상하죠. 그런 것들 보면은 정치라고 한다는 것들이 정치라는 건 공동체랑 미래를 결정하는 작업일 텐데
전혀 공동체적 의식이 전혀 없는 것들. 지금 뭐 보면 그래도 예전에 정치인들은 그래도 좀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좀 생각을 했는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네. 겉으로 표현된 그렇죠. 행동이나 최소한 뭐 말은 네.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헌신할 음. 겁니다. 이건 나왔어. 음. 근데 지금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그건 왜냐하면 막 댓글 달아서 맞아요, 뭐 우리의 이득에 부합하는 거니까 막 좋아요. 뭐 예전에 우리 뭐 편 가르기 하고 젠더 가르기 하고 네네.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아, 또 시위를 해가지고 휠체어 시위를 해서 내가 오늘 힘들었네, 내가 좀 늦었네, 내가 불이익을 받았네. 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얘기 못했었던 일반 젊은 사람이 있다 하자. 음. 그러면 정치권의 한 대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지지를 받지.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을 든다 나도. 근데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부담이나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될 이웃이라든가 공동체의 성원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가끔 가다가 남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길을 막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매번 그렇죠. 이긴다. 네. 얼마나 하소연할 데 없으면 저렇게 할까. 그러면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신난 거죠. 막 이렇게 서로 SNS도 하고 그러니까 와 젊은 세대 MBS를 반영하는 우리의 대표. 응. 그리고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거지 그 이기주의에 대해서. 네. 내가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이해가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 줬어?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피해 주잖아. 그런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네. 건강하다라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회 시설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득을 준 거야. 네.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철학자 입장에서 그런 문제 벌어지면 코멘트 달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됐다고 막 서로 논쟁하는 것도 난 싫어. 그 재미도 없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슬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아유 그냥 애기들 노는데 진짜 안목이 짧은 것들이 지 똑똑하다고 어디서 배웠다고 자기 이익 계산하면은 네. 훌륭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고. 잠깐 쉬었다 할까 선생님. 예. 드시고, 예. 예. 일단은